클리닉 건강 365 오늘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오수훈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원장님 장마 얘기를 했습니다. 어깨가 이제 불편해서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병원은 어떻게 환자들이 요즘 많이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병원들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예. 이번에 이제 장마가 오면 보통 환자분들이 일손을 좀 놓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관절 환자분들이 병원을 조금씩 찾아오면서 조금씩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바쁘시겠어요, 요즘. 아직까지는 아니,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오늘 네. 진짜 제가 효자 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오르락내리락 계단 하실 때 무릎이 너무 좀 시큰하다, 네네. 또 아프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원장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무릎이 아프면요, 이 다른 것보다 사실 걷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게 가장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뭐 방송에서나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사실 뭐 보약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말이 쉽지 10,000보 걷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 원장님. 1,000보도 잘 안 걷는 것 힘들죠, 같아요. 만보. 네. 예. 걷는 게 이제 건강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걷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운동을 한다고 많이 걷다가 갑자기 이제 걷기 시작을 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들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걷는 운동을 할 때 적당량을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든 적당히 해야죠. 그죠? 예. 예. 제가 좀 질문을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오. 예, 무릎이 아프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아프면 당연히 걷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무릎이 아프면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요? 걱정부터 될 것 같고 네. 움직이기가 참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 경치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등산 좋아하는데 무릎 아프면 등산을 못 하니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이 진짜 아프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어머네. 그렇죠. 좋은 그러면 아빠네.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어요. 무릎이 아프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포인트네요. 잔소리 그래요. 듣기 싫어서.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무릎이 아프면 사실 뭐 거의 모든 것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예.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못 걷게 되면 우리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저희한테. 네.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가 네. 오래오래 무릎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무릎이 아프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나이가 젊어도 때에 따라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 인구의 10%에서 15%가 앓고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엔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면 연골이 퇴화되고 연골 아래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관절통과 운동장애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주고 몸 전체의 무게와 하중을 견디는 관절, 무릎.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무릎 관리,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흔히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어느 시기만 되면 이제 무릎 수술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시골에 가보면 누구누구 집에 그 아범을 보면 말이다 그러면서 무릎 수술을 어느 병원 가서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주 날아다니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병원 가자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무릎 그만큼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뭐 우리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등등 여러 조직들이 이제 외부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망가지게 되고 또 이 손상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일상 가벼운 생활을 해 나가는 속에서도 손상이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누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절들이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은 보통 한 그 정도 시기쯤에서 이제 관절 간격이 줄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보통 남성들은 이제 근력이 좀 있어서 좀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통증에 대해서 좀 잘 견디시는 편이시고 여성분들은 같은 정도라도 이제 통증에 대해서 잘 못 견디셔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무릎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쓰면 쓸수록 빨리 연골도 닳잖아요.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또 이게 쉽진 않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무릎이 좀 시큰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시리고 혹시 제 무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빠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런 증상들, 무릎의 증상들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큰하다 이거 하나만으로 표현하기는 되게 안 그렇고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위치도 뭐 앞이 될 수도 있고 옆이 뭐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이 될 수도 있고 뒤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나는 무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가끔 그게 무릎이 아닌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유가 또 어떤 경우들은 환자분들은 나는 꼭 무릎이 이 부분이 아픈 무릎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건 무릎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여기가 아픈데 이거는 무릎 때문은 아니고 딴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의 증상들을 잘 들어보고 또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영상도 보고 또 다르과의 협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무릎이 진짜 아픈 분들은 보통 어떤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뭐 시큰하다. 이제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로 인해서 뭐 다른 것들은 증상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다 할 때는 보통은 우리 퇴행성 관절이 안쪽으로 많이 옵니다. 바깥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안쪽 관절면 쪽으로 해서 통증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관절이 망가진 이후에 그 망가진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하는 거라서 추가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 거라서 일단은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을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가만히 놔두면 괜찮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릎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어릴 때는 무릎에 멍이 빠진 적이 거의 없이 막 신나게 놀았었거든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막 무릎이 깨지고 이랬는데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큰 문제는 없었어요, 원장님.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철원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무릎이 시큰하다거나 뭐 이런 통증이 오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거예요? 불행하지만 우리 인간은 성장이 멈추면 다 노화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손상이라는 거는 젊어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좀 더 좋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재생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손상이 오고 염증이 발생하면 증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생활 정도 수준이면 보통 괜찮은데 갑자기 운동량이 는다든지 이러면 연골에 무리가 가면서 스트레스가 걸리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잘 지내다가 부모님 품에서 잘 지내다가 군대를 가서 힘들게 행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지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도 무릎이 아프다고 많이들
이제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거나 뭐 MRI 찍어봐도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나이에 뭐 그렇게 많이 망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손상도 조금씩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아프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런 퇴행성 변화나 염증을 따로 부르는 병명이 그 있을까요? 보통 연골연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연골연화증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실제로 깎여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요. 연골연화증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걸 이야기하겠죠. 연골연화증인데 연골연화증도 사실 4단계로 보면은 거의 퇴행성 관절염 4단계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골연화증 1, 2, 3, 4단계를 나눴을 때 4단계쯤 단계쯤 들어가면 연골이 이제 다 결손되고 없는 단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젊은 사람도 어떤 외상이든지 네. 무슨 이유로 인해서 네.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무슨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네. 그래서 그런 네. 경우에 연골연화증 4단계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잘 없습니다. 연골연화증 4단계는 젊은 사람한테 예. 보기는 네. 참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최강 씨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연골연화증 비슷하게 겪었어요. 오. 진짜요? 좋은 추억이 있지만 제가 GOP 있었거든요. 강원대 양구에 V자 계곡이라고 있어요. 정말로 V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드셨겠다. 그때 저는 진짜 진짜 이러다가 연골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단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단계를 나눌 때 증상으로 나누면 약간 모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다 정도로 뭐 되게 아프다, 뭐 적당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 나눌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객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객관화는 우리 영상으로 보통 객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영상인 엑셀을 가지고 이제 객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화 단계를 우리 그레이드를 나눴는데 KL 그레이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어디 가도 이렇게 엑스레이는 항상 찍어 보시니까 네. 보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오. KL 그레이드를 보통 0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긴 하는데요. 0은 사실 정상이기 때문에 거의 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상인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생각은 안 하고 1, 2, 3, 4단계를 얘기하는데 1단계는 사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의심이 되는 정도입니다. 거의 정상 단계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골극이 있어 보인다 정도고 2단계는 골극은 확실하게 보이지만 줄어든 게 간격이 줄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정도가 2단계입니다. 네. 3단계는 실제로 딱 봤을 때도 보통 보호자분들 와서 줄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간격이 좀 줄었는 게 보통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줄었는 것도 줄었는 거지만 이미 많이 뼈끼리 부딪혀서 뼈가 좀 변형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깎인 데가 있거나 이런 것이 보통 4단계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가벼운 약물 치료 같은 걸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수술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보통 1, 2단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엑스레이를 찍으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환자분들이 걱정해서 오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나는 더 나빠지기 싫고 나는 좋아지고 싶고 오히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약이나 주사 이런 치료들을 사실 이거는 통증에 대한 치료입니다. 정확하게는. 예, 통증을 깔아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만족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나는 더 좋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그 고령의 3, 4단계가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상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생활이 힘들고 하면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수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이대를 제가 대충 보면은 제가 하면서 보면 한 70대 전후로 해서 수술을 하면 보통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관절을 한 번 수술하고 끝날 수 있다면 70대 전후로 수술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나이가 또 너무 많이까지 버티시면은 이게 건강이 조금 별로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많이 아프고 힘들고 많이 나빠져 있지만 수술을 하기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수도 발생해서 너무 늦게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일찍 당기는 것도 사실은 좀 이게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뼈가 저렇게 뭐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굉장히 많이 망가져 가고 있고 갈리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도 더 뼈가 만약에 많이 갈렸을 때는 인공관절 할 때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결과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른 시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의 경우 예를 들어서 70대 이제 후반 80대를 넘어가려 하시는데 한 3단계고 꽤 아프시긴 한데 어떻게든 막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사실은 대부분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버티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이 들어서 힘드셔졌을 때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미리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드립니다. 대부분 수술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답인가요? 제가 사실 이거 들고 나온 것도 그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네. 또 그렇긴 한데 단계가 이미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망가져 버린 무릎이라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해도 사실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 번에 수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보통 일반적인 인공관절의 결과는 좋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네네. 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가는 것이 환자분들 고통도 덜하고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정말 오해들도 많고 뒷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그런 정보들을 다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무릎이 굽혀지질 않는다 이런 얘기 간혹 들리거든요. 이게 네. 맞는 말인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오명이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수술을 받고 나면 보통 이게 좋아지는 시기가 네. 관절이 굽혀지고 하는 시기가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재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재활 치료를 할 때 기계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쉽게들 꺾게 되고 보통 1개월 이내에 많이들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3개월이 넘어가면 인공관절은 사실 잘 억지로 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꺾다 보면 골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재활이 완료가 되긴 해야 되고요. 보통 재활적인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지만 인공관절은 사실 재활을 열심히 해야지 굽혀진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가벼운 재활만으로도 잘 굽혀집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사항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인공관절은 다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자꾸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의사도 이게 이물질입니다. 내 몸에 다른 것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은 우리 혈액에 있는 면역 세포로서 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물질은 혈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뭐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게 감염이 된다면 정상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게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농성 관절염이라 해서 원하지 않게 감염이 되는 수가 있는데 주로 뭐 치과 치료나 이런 거 하다가 혈행을 타가지고 또는 아니면 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러신 분들이 혈행을 타서 화농성 관절염이 되기도 합니다. 혈행성으로 해서.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는 분이 만약에 그것이 감염이 돼버리면 이게 스스로 보호가 안 되니까 더 심하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고름이 차고 이러면 보형물을 다 빼내도 잘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치과 치료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내가 인공관절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신부열 치료 같은 거 이런 걸 받으면 안에 열이 너무 많이 전달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때 인공관절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인공관절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수명이 있다고요? 인공관절이? 그렇죠. 이게 인공도 우리 몸도 이제 수명이 있는데 네. 인공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인공도 수명이 있는데
이 인공은 아무래도 우리 것보다는 조금 수명이 짧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몸이 워낙 신비롭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본 바로는 꽤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0년 전에 했는 수술들이 네. 잘 살아남아서 잘 쓰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로 수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그 이상의 수명은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상의 수명을 보고하려면 수술한 시기가 이제 좀 뭐 50대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70대 이렇게 수술을 하시가지고 30년 수명을 보고하려면은 100세 분이 많으셔야지 이게 보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완전 수가 돼야지 보고가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20년 이상 보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수술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네. 이제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아무래도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환자 평가를 합니다. 건강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상에서 뭐 수술에 문제가 없을 때는 혈압, 당뇨 자체가 꼭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거의 어르신들 못 하시겠죠. 힘들죠. 그렇고 저도 최근에 뭐 네. 혈압 때문에 혈압이 어머. 좀 있어서 약도 한번 먹어보기도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으면 아마 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기보단 혈압과 당뇨로 인한 2차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심혈관 기능 이런 걸 평가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릎 관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좀 덜 무리한 게 좋아서 저는 이제 걷는 걸 많이 얘기 드립니다. 오시면 걷는 걸 이야기 드리고 걷는 걸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라고. 대부분 걷는 걸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잠깐 걷는 걸 이야기하시지 계속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정 양을 정해놓고 이렇게 걷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단순하고 재미없는 게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하고 재미없긴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일정 양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딱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 톤을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이라 생각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한테 오시는 인공관절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저 정도로 3단계, 4단계 수준으로 이렇게 나빠지려면 그 전에 안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프고 진단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삶을 위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예전 이제 어르신들 같으면 이제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라서 만약에 제 가까운 분이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 분위기가 네. 위로하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무릎 건강 우리가 미리미리 좀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오늘은 방치하기 쉬운 이 무릎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방법 네. 잘 기억해 두시고 네. 평소에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 신경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수 원장님께서 여러 네. 가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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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